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님과 함께하는 여미남 1월 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은 이 뉴 이어스 데이, 그래서 신년으로 휴장이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열렸었는데요. 영국의 이 FTSE 100 지수는 마이너스 0.8%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반면에 독일의 닥스 지수, 그리고 프랑스의 이 까크 40 지수, 그리고 스탁스 600 지수 모두 1%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지수가 한 1.87% 특히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의외네요. 예. 어제 우리 시장도 또 정강후약으로 밀리면서 끝났는데 독일 시장은 1.05%, 네. 프랑스 까크 지수도 1.87%나 올라서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스탁스 600 또한 0.9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어제 시장의 좀 주요 이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테슬라가 지난해 차량 인도 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뒤에서 상무님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도로는 미국 글로벌 IB들,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등등 여러 곳에서 S&P 500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밴드 하단으로는 바클레이즈가 한 3,700 가장 낮게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CFRA 이쪽에서는 가장 좀 불리시하게 4,600을 전망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4,200 정도 포인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연말에 나왔던 지수는 이것보다는 조금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평균이 4,000이었고 밑으로가 좀 더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상단이 4,400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재작년에 2022년 전망치의 평균치가 그때 뭐 거의 5,10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증권사들에서 발표하는 전망치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마 계속 변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상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했다가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년에서 23년도로 넘어오게 되면서 FOMC에 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투표권을 가진 그 연방은행 총재들이 다 변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지난해 저희를 되게 힘들게 했었던 블러드 연원 총재가 투표권이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서 약간 이런 변화들이 좀 있어서 일단 그 저희가 연준이라고 하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부터 해서 좀 구조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 23년에 바뀌는 것, FOMC Voting Members라고 예. 했고요. 그래서 빠이빠이 매파 헬로 비둘기파라고 좀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남궁 주임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파인 총재 위원들이 투표권을 잃게 되고요. 네. 약간 중립적이나 비둘기파적인 위원들이 이제 투표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이게 거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거의 단독 보도 아닙니까? 지금 남궁 주임이 뉴스에도 좀 있긴 한데요.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가져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 연준이라고 하는 이 페드라고 하는데요. 뭐 페더럴 리저브 아니면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뭐 페더럴 리저브 뱅크, 뭐 이렇게 해서 뭐 더 페드나 FRS, FRB 뭐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옛날에는 제도. 예. FRB라고 불렀다가 한 10년 전부터 그냥 페드, 페드라고 공식적으로도 그냥 페드라고 잘 부르더라고요. 네, 이렇게라고 하고요. 일단 이 페드는 1913년에 창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907년에 미국의 대규모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통제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더불어서 최대 금융회사인 JP모건의 주도하에 1913년 연방의회에서 연방준비제도 의사배법 이 액트가 통과가 되면서 탄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 페드는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국제결제은행과 더불어서 글로벌 경제 핵심 기관이고요. 연준의 핵심 역할은 달러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페드, 이 페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었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몰랐었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정부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입니다. 출자를 했고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과는 다른 점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좀 공공기관 같은데
사진 1번을 함께 같이 봐주시면은 제가 이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습니다. 뭐 프레지던트가 있고요. 밑에 그 상원 세네이트가 있고 아래에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 이건 FOMC입니다. 프레지던트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시면은 미국의 대통령 및 상원 의원이 연준 의장과 이사를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연준이 수익을 낸다면 주주를 위한 일부 배당금을 제외하고 모두 미국의 재무부에 기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약간 정부기관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기업이라고 하고요. 연준의 수익 구조를 좀 살펴보면 연준의 지분을 가진 민간은행 등 예를 들어 뭐 JP모건이나 시티뱅크 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은행들이 매년 한 6%의 배당을 받고 미국 정부가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화폐를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의 화폐 발행이 자동적으로 민간은행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연준의 구조 그리고 FOMC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미국 연준의 구조를 보실 때 사진 2번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페드 이쪽에서 자료랑 뭐 블로그 같은 데서 참고를 했고요. 네. 여기 1번, 3번, 5번 뭐 이렇게 나눠주는데 1번부터 보시면 뭐 연방준비제도 페드입니다. 그리고 3번 아래에서는 뭐 구조 핵심 기관인데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FRB 12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 FOMC라고 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주요 기능 1번부터 5번이 있는데 뭐 통화정책이나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그리고 금융기관 감독 및 규제 지급 결제 시스템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소비자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에서 하는 일이 많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사진 3번에는 12개 연방은행 지역별로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회의 기구로 가장 핵심인 FOMC 이쪽인데 여기서는 연준 이사 7명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가 항상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명의 연방은행 총재들이 약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총 12명의 투표권을 가진 총재들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 및 인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사진 4번을 봐주시면 여기 박스를 쳐놨는데 가장 좌측 상단에 4명 로테이팅 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미니애폴리스나 필라델피아, 시카고, 달라스 이런 분들이 새롭게 되시는 분들이고요. 우측에 퍼머넌트 보트라고 해서 여기 뉴욕은 항상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네. 보드 그래서 연준 뭐 의장이나 부의장, 연준 이사들 이런 분들도 항상 투표권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래서 계속 로테이션이 되면서 그래서 내분만 항상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뉴욕 페드 의장이 여기 보드가 2B라고 적혀 있는 게 2명이라는 뜻일까요? 뉴욕 바로 앞에. 여기가 지역으로 나눈 거지 싶습니다. 왼쪽 사진에 예. 이렇게 보시면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2번이 뉴욕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3C, 7G, 요렇게 11K 요렇게 네, 이렇게 구역별로 크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눈 것 나눠갖고. 같습니다. 그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권, 가상화폐 시장까지 지난 2022년도에 시장을 어떻게 보면 박살냈던 게 바로 이 페드 때문이거든요. 경기가 나빠질 걸 미리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좀 빠진 부분도 있지만 그 경기를 나빠지게 만들었던 게 페드의 고금리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페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페드가 정부 기관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도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페드나 정부 기관이야. 뭐 요렇게 어떤 유튜브에서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증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
그 끝낼 당시에 페드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아, 예, 2차 면접까지 봤었습니다. 그 2차 면접까지 봤을 때 그때 디렉터로 나왔던 분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We are not a 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예, 우리는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예, 페드의 이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드는 정부기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페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설립 배경을 알고 싶으면 그 슝홍빙이 쓴 화폐 전쟁 1, 2, 3, 4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화폐 전쟁 1을 읽어보면 페드가 어떻게 이렇게 창설이 됐는지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 페드의 영향력이 갈수록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페드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평생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이 페드, 또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돈을 확 풀면서 주식 시장을 다시 들어올린 그 주체도 페드이기 때문에 페드의 조직은 어떻게 돼 있고 페드가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 저도 여기 뉴욕 페드 의장은 그대로 고정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12 디스트릭트죠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연방이기 때문에 연방. 예, 그 주를 대표하는 그런 그 디스트릭트별로 또 총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보스턴, 필라델피아, 리치몬드, 클리블랜드, 시카고, 아틀란타, 세인트루이스, 달라스, 미네아폴리스, 캔자스 시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거기에다가 이제 뉴욕이 있고, 여기서 하나 이제 빠진 게 워싱턴 DC에도 페드가 있죠. 근데 워싱턴 DC에 있는 페드는 거의 뭐 본사? 예, 본점 같은 개념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제롬 파월이 뉴욕 페드에 있냐, 어디에 있는, 어디로 출근하는가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페드로 출근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 워싱턴 DC에 있는 페드랑 뉴욕 페드랑 이번에 다 지원했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붙었으면 제롬 파월 얼굴 한번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구조로 갖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금융위가 있고, 그죠? 금융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금융감독원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보니까 이 미국의 중앙은행 이 사진 2를 보니까 연방준비제도라고 해서 The Federal Reserve System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핵심 기관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FRB 이사회, 그렇습니다. 그 보드가 있고, 연방준비은행 뱅크가 또 12개 뱅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게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FMC. 그렇습니다. 지난해 내내 얘기했었던 FMC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분들이 뭘 하냐 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매 분기 말마다 3월, 6월, 9월, 12월마다 그 SEP라고 하는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이 보고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점도표도 같이 함께 발표를 해주고요. 사진 5번은 최근 지난달이죠. 지난달 SEP 경제 전망을 해줬었던 그 표입니다. 그리고 사진 6번에는 점도표를 함께 발표를 해주는데 23년에 점도표를 보시면 여기 뭐 점을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점도 찍어서 금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좋겠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SEP에서 발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회의는 1년에 8번을 하고요. 6주마다 하고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회의 2주 전에 각 지역의 연방은행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이 베이지북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회의가 끝난 뒤에는 이 회의 의사록, 이 페드 미니츠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정례 회의가 아니라 긴급 FMC도 소집을 하게 되고, 금리를 인상하거나 또는 인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버냉키 의장이 긴급 FOMC를 소집을 해서 금리를 뭐 인하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고요. 코로나 때 파월 의장이 또 긴급 FOMC를 소집해서 또 금리를 인하했었다라고 그러네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3년에 보팅 멤버스를 살펴보시면 앞서서 빠이빠이 매파, 헬로우 비둘기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 사진에서 페더럴 보드 멤버, 이사회 멤버들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들 보시면 총 8명입니다. 모두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좌측부터 뭐 제롬 파월 의장, 그리고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 그리고 마이클 부의장, 미셸 보우만 이사, 리사 쿡 이사, 필립 제퍼슨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성향은 아래에 함께 같이 써 놓았고요. 그리고 또 아래에 보시면 빠이빠이 멤버들, 이제 떠나는 멤버들인데요. 우측 네. 사진부터 보시면은 제임스 블러드 총재입니다. 가장 좌측에 있고 약간 날카롭게 생기신 예. 것 같아요. 좀 매파. 제일 왼쪽 사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오. 예. 그래서 이분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시고요. 수장 콜린스, 에스토 주지, 그리고 가장 우측 사진에 로레타 메스터 총재. 대체로 거의 다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이전에 했었던 발언들 좀 살펴보시면 블러드 총재는 금리 5%에서 7%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입히기도 했었고요. 물가가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24년까지 5% 이상의 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잔 콜린스 보스턴 총재도 금리를 인상하여 경제를 둔화시키고 노동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개선시키고 물가 안정이 목표이다. 그리고 에스터 조지 총재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고요.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여전히 할 일이 많다. 계속 금리를 인상해야 하며 SEP의 중앙값보다 더 높고 더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인플레 둔화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뭐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 떠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투표권을 다 잃게 되고요. 올해에 들어서 투표권을 얻게 되는 분들은 먼저 가장 우측에 우측 사진부터 봐주시면은 이분은 오스틴 굴비스입니다. 이분이 1월 9일부터 우측 사진이 아니라 좌측 죄송합니다. 사진. 네, 사진의 그 좌측에서부터 보시면 이분은 오스틴 굴비스. 이분이 1월 9일부터 굴스비? 굴스비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1월 9일부터 투표권을 네. 가지게 되네요. 시카고 연은 총재가 됩니다. 찰스 에반스 총재가 이제 퇴임을 하고요. 이분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사진에 패트릭 하커, 그리고 닐 카시키리, 그리고 로리 로건 이런 총재들인데 대체로 비둘기파적이거나 좀 중립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언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찰스 에반스 총재는 이전에 최종 금리는 9월 SEP 전망보다 약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패트릭 하커 총재는 이미 충분히 제한적 수준의 금리를 인상을 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자 지출이 느려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닐 카시카리 총재도 인플레 상승세가 멈췄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하고 목표는 인플레이션 억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리 로건 총재는 최근에 발표되는 CPI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인상 속도 조절은 적절하지만 완화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더 좀 완화적인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이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 방향성을 좀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물가가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 피크아웃, 그리고 금리 인하 여부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반기 금리 인하 및 실적 장세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투표권이 있는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최소 블러드 총재 이런 깜짝 발언 등은 좀 지난해보단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뭐 페드를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아마 올해도 좀 페드와 함께 좀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페드가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새로 변하는 member들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네. 뭐 어제도 보면 올해 2023년의 키워드 넌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을 경제 방송에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작년에도 페드였고 올해도 뭐 페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궁 주임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를 들고 와서 페드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중요한 이 보팅 멤버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마디 결론은 바이바이 메파 네. 네. 바이바이 호키시 헬로 더비시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나마 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조금 이 보팅 멤버의 비둘기발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줬습니다. 예, 올해 내내 또 계속 이제 그 페드 미팅이 있을 때마다 계속 페드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2월 1일 지금 네. FMC 회의가 예정돼 있고 여기서 이제 페드와치에서 나오는 이 확률은 여전히 25bp 이상이 67%예요. 그리고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네. 뭐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페드의 영향력을 줬던 2018년 연말과 그리고 2019년 페드가 금리를 멈추고 페드가 금리를 나중에 연말에 이제 하반기에 금리 세 번 네, 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되면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낮추는 거니까 또 추가적인 한 번에 더 충격이 시장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2019년도에 실제로 하반기에 금리를 3번이나 낮춰야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주가는 그때 위로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뭐 단정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올 거야는 아니지만 올해도 그 정도의 마일드한 리세션과 거기에 따른 금리 인하와 함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장이 연출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남궁 주임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예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